정부가 취업 잘 된다고 홍보해서 특성화고를 선택해서 왔는데 갈수록 고졸 취업률은 점점 떨어지고 공부 못해서 갔다 아니면 뭘 알겠느냐 이런 식의 말들이 진짜 심하고 저의 아들 동준이는 공장으로 현장 실습을 나갔습니다. 기숙사 옥상에서 지옥 같은 출근길을 마감했습니다. 가장 약자인 아직 성인도 되지 못한 현장 실습생 아이들이 가장 피해를 보거든요. 취업률을 높여야 되는 것들 부담도 되게 있죠. 너 기계과야? 근데 너 가서 서빙? 가. 괜찮아. 정부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를 취업할 수 있고 이후에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의 어떤 정책을 확고하게 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엊그제가 수능이었죠. 코로나 사태로 평년보다 2주 이상 늦춰지면서 사상 첫 겨울 수능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걱정하며 거리에 나선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저주받은 2002년생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뉴스토리가 들어봤습니다. 대기업 고졸 일자리 비율 확대하라. 고졸 일자리 정부가 책임져라. 지난달 22일 졸업을 앞둔 특성화고 학생들과 졸업생 50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고의역 김근 사건 이후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주축이 돼 만든 노동조합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2년 반 동안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사실 빠르면 1학기부터 취업 면접을 보고 취업에 나가게 되는데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취업률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정말 고졸 일자리 결국은 정말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한 해 고등학교 졸업자는 43만 8천 명. 이 가운데 특성화고 졸업자는 9만 명가량으로 20% 정도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중 10명에 두세 명 정도만 겨우 취업하고 있습니다. 진학보다 취업의 꿈을 키우며 갔던 특성화고. 졸업을 고작 3개월 정도 남겨두었지만 상당수가 20살 실업자가 될 처지에 몰려 시위에 나섰다는 겁니다. 저희 특성화고는 졸업을 하면은 그대로 이제 학교의 지원도 100% 끊기고 정말 온전히 자기 힘으로 취업, 사회생활 등을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특성화고 예비 졸업생 2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올해 졸업 예정인 이들은 2002년생, 자신들은 저주받은 세대라고 말합니다. 2002년생이 저주받았다라는 말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편이에요. 각종 바이러스가 이제 거의 한 3, 4년 주기로 계속 닥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시기 때마다 이런 질병들이 터지고 좀 위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주받은 2002년생에 좀 공감하는 편인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열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신종플루, 중학교에 입학할 땐 메르스, 고교 졸업반인 지금은 코로나까지. 올해는 입학도 취업도 사상 최악입니다. 공무원의 꿈을 키우고 있는 유도현 씨는 채용시 특례가 있다고 해서 특성화고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나와도 잘 안 되는 판에 이제 특성화고 가서 특성화고 고졸 공무원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특성화고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현장 실습을 나간 선배나 친구들이 힘들게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동화 설비 시스템과에서 용접 일을 배웠지만 현장에선 무거운 짐을 옮기는 허드렛 일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도현 씨는 급하게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저희 반이 25명 정도 되는데요. 거의 한 12명 정도가 진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학교도 그래요? 네, 저희 3분의 2 정도가 대학 넣었어요. 원래 대학 준비하던 친구들은 진짜 완전 극소수였는데 지금 3분의 2 이상의 수시 원서 넣고 그러고 있어요. 수학을 좋아했던 수연 씨는 일찍 취업하기 위해서 특성화고 경영과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저희 정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10명 좀 안 되게 돼 있어요. 공기업 입사를 준비했지만 취업 절벽이라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제가 좀 자격증이 많은 편이라서 좀 수월하게 될 줄 알았는데 잡코리아 찾아봐도 대졸자 뽑는 사람들만 많다 보니까 졸업할 때까지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좀 고민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특성화고는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위한 고교 교육 과정입니다. 특성화고는 흔히 공고, 상고라고 불리던 실업계 고교를 말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체와 직접 연계해 취업률을 높인다며 설립된 마이스터고는 현재 52개입니다. 정부는 마이스터고를 만들어 집중 지원해 왔습니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재학 중에 이미 모두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꾸어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작년 11월까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을 희망한 사람들 가운데 약 80%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합쳐 직업계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직업계고는 3학년이 되면 기업의 현장으로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장 실습 과정에서 실습생들은 학생 신분이면서 말단의 값싼 근로자로 때로 고된 노동을 해왔습니다. 1963년에 박정희 정권 시대에 학교 내 기자재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만들어졌는데 김영삼 정권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기업체에서 노동력 활용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 마이스터고 3학년 2학기를 다니던 동준이는 대기업 공장에 현장 실습을 나간 지 2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만나봤습니다. 한 달간의 연수를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순간 동준이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연수 받고 와서 현장에 배치되면서부터는 현장 실습생이 아니라 그 공장 라인의 맨 밑바닥 아무 힘도 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힘들다고. 를 왜 갔어요? 전공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현장 실습생은 전공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랬는데 그쪽에도 전기 설비가 있잖아요. 실습이 끝나면 그쪽 부분을 하기로. 18살 생애 처음 경험한 노동 현장에서 동준이는 일이 서툴 수밖에 없었고 선임들에게 혼나는 상황을 힘겨워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하긴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막 먹고 사는 거 다 그렇게 힘들어. 견뎌봐 이랬죠. 엄마에겐 속속들이 말하지 않았던 속 깊은 아들. 사건 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주고받은 카톡에는 일 못한다고 욕먹었다. 그 폭행이 있던 과정 중에 뺨 때리고 원산폭격시키고 머리를 발로 밟고 제가 아이를 하나 키워서 때리거나 혼내가면서 키워본 적이 없어요. 담임선생님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선생님이 한번 가보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실은 선생님이 오시겠다고 했던 그날 아침에 사고가 일어난 거죠. 1년차, 3년차 선임들과 함께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던 동준이. 왜 때리냐며 반발하다가 더 맞았고 폭행 사실을 담임 선생님에게 알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사업장 방문이 예정돼 있던 날 끝내 동준이는 그날 기숙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서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생님 저 무서워요. 선생님 아침 9시에 확인하시고 동준이 사분 7시 반에 나오고. 외동으로 귀하게 키웠던 아들, 180cm 훤칠한 키에 듬직했던 아들.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상 근로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 전에는 물량이 많아서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숨진 동준이는 대졸 직원과 함께했던 연수에서 조장을 맡을 만큼 활발하고 적극적인 아이였습니다. 동준이는 현장 실습생 자살 사고 중 최초로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폭행과 연장 근로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자살로 이어졌다는 업무 연관성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회사 측은 폭행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신경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대학에 가는 학생들 이쪽 편에 더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취업 나가는 아이들 쪽으로는 법도 좀 허술한 것 같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건 교육부 책임이다. 아니다, 이건 실습 나가서 생긴 일이니까 회사 책임이다. 학교 밖의 실습은 실습이라고 이름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그냥 신입사원이 되는 거예요. 일용직처럼. 일용직보다 더 못한. 동준이 어머니는 동준이가 마이스터고를 간다고 할 때 끝까지 말리지 못한 것이 못내 한이 됐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선택하는 과정 중에 저랑 좀 많이 싸웠는데, 마이스터에 가서 자기가 18년 동안 살면서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을 했다고 학교 홍보 나올 때 이야기할 때요. 마이스터고에 오면 2마리 토끼를 잡는다, 3마리 토끼를 잡는다. 너희들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군대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즘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 어려운데 동준이가 그 말에 넘어갔어요. 2017년 제주도의 한 생수공장. 18살 이민호 군은 직업계고 3학년생으로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가 멈춘 것을 발견합니다. 당시 혼자 작업을 하던 이 군은 기계 안을 살피다가 육중한 선반이 내려와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 실습생 사건 사고는 매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유가족들과 관련자들을 인터뷰하고 지난해 그것을 책으로 엮은 은유 작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지하철을 고치다가 자동차를 만들다가 뷔페 음식점에서 수프를 끓이다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다가 승강기를 수리하다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용하는 모든 일상 영역에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의 흔적이 남아있다. 본인도 특성화고 출신인 은유 작가.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 중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건 사회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게 계급과 계층의 문제인데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것이 여론이 되지도 않고 개선이 되지 않는 거죠. 저 때는 특성화고 다니는 게 그렇게 불이익이 아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과열이 아니었죠. 너무 서로를 견제하고 나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 현장. 고등학교도 아직 졸업하지 않은 아이들을 현장 실습이라는 허울에 씌어져 적응 시스템조차 거치지 않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학생 신분이었던 아이들에겐 기본적인 노동 조건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폭력 문화가 좀 만연해 있거든요. 직장에서도 위계적인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점점점 하중이 내려오면 더 자기보다 약자한테 좀 화풀이를 하고 너가 일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내가 힘들다.
라는 식으로 되니까 그 조직에서 결국 가장 약자인 아직 성인도 되지 못한 현장 실습생 아이들이 가장 피해를 보거든요. 부당한 지시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현장으로 내몰린 아이들. 모두가 꺼리는 일은 최약자인 그들에게 할당됐습니다. 부당한 상황에서는 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위험하면, 불안하면, 힘들면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너나 없이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삶은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었을까? 법에 의해서는 학습 근로자라고 또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정부는 뒤늦게 2018년에 현장 실습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학생이면서 근로자 신분이었던 것을 학생 신분으로 바꾸고 근로보다는 학습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마다 담당 교사를 지정해 학생들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산재 사고 건수가 21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6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현장 실습생 기간을 견뎌내고 정식으로 취업을 하기만 하면 특성화고 졸업생은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상당수는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며 승진도 쉽지 않고 심지어 무시와 차별 속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질 좋은 직업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2019년 4월 10일 아파트형 공장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태규 씨. 특성화고 졸업 5년 후에 건설 현장 일용직까지 나섰지만 작업 중 화물 엘리베이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거기는 안전이란 게 없는 현장이었어요.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이제 안전 장비 일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현장 실습 나갔을 때도 관련 없는 과로 현장 실습을 내보냈고요. 그리고 완전 학생들도 자본주의 현안이 돼가지고 거의 노예처럼 부리다가 버리는 거죠. 태규 씨의 누나는 동생의 특성화고 입학을 끝까지 말렸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대학교를 가라고 했는데 남자는 좀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취업 가능한 곳은 하청업체 생산라인 비정규직뿐이었습니다. 5년간 회사를 3곳이나 옮겨 다녔지만 비정규직인 신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규 씨는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착실히 일해 사업 자금을 모으면서 사업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 없고 빼고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취급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특성화고의 순수 취업자 비율은 한때 50%까지 올라갔지만 올해 27%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생 중 30%는 대학에 진학해 특성화고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일자리 격차도 커졌습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정규직은 13%에 불과하고 나머지 87%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년 전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취업했던 김민정 씨. 민정 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고졸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위기감만 느꼈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취업을 위해 선택했던 특성화고 상고 3학년 여름. 대기업 직원으로 친구들보다 빨리 취업했지만 주어진 일은 단순 업무에 불과했습니다. 대졸 사원들은 그냥 일반직 사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저는 그 이름이 좀 달랐어요. 전임직이라고 8년 뒤면은 대리까지 승진할 수 있는데 그 뒤로는 몇십 년을 다녀도 그 위로 못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소위 그냥 잡일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다 맡았고. 특성화고에서 배운 건 현장에선 쓸모가 없었습니다. 무시와 차별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약간 저를 무시하고 좀 배제시키는 분위기도 있었고, 아 얘는 좀 멍청할 것 같다라는 그런 베이스가 좀 있으세요.
영어로 프린팅돼 있는 옷 같은 거 입고 가면은 그거 읽어볼 수 있냐고 막 중요 업무에서는 아예 배제되어서 회의실에는 한 번도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민정 씨는 1년 동안 받은 월급으로 1,000만 원을 모아 재수학원에 등록했고 대학 진학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괜히 이거 특성화 가지고 2년 손해봤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만약에 내가 특성화고를 안 가고 인문계를 갔으면 좀 더 많은 분야들을 접하고 하면서 내 꿈을 찾는데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되지 않았을까. 민정 씨는 후배들에게 중학교를 졸업하는 어린 나이에 성급하게 진로를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갖고 탐색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특성화고도 홍보를 이렇게 오잖아요. 중학생들 상대로. 그때 입 빨린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자기 미래 지금 살아갈 날이 몇십 년이 남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잘 해보고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다. 특성화고 출신을 향한 사회적 편견도 그들에게는 상처를 남깁니다. 쟤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안 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우리 사회에서는. 남들 다 가는데 왜 못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특성화고 권리연합회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특성화고에 진학한 가장 큰 이유로 빨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44%였고 특성화고 학생으로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점점 취업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이라고 26%가 응답했습니다. 정부가 취업 잘 된다고 홍보해서 특성화고를 선택해서 왔는데 갈수록 고졸 취업률은 점점 떨어지고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비율 20% 보장하라! 대기업 고졸 일자리 비율 확대하라! 특히 올해는 특성화고 노조는 취업률을 올리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분야의 당당한 마이스터로 성장하도록 4차 산업혁명 대비 학과 개편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혁신, 공공민간 등 양질의 일자리 대폭 확대, 그리고 고졸 취업으로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을 60%까지 달성하는 것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년에 이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고 또 올해도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이제 단계별로 여러 과제를 발굴해서 좀 종합적으로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정부는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기업에도 고졸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으로 강제하기가 어려운 문제여서 특성화고의 취업난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다음 달 판결이 있으니까 예. 오시면 될 겁니다. 예. 대형 사건 막 몇백억 사기 사건 잘 보세요. 지금 몇 년 때리나. 또 웬만한 건 막 다 집행유예 해버리고. 이게 유전무죄거든. 우리는 진짜 막 매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심지어는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 초기에 유산 내신 분도 있어요. 정말 죽고 싶었죠. 그러니까 처음 1년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계약하고만 해주면 수수료를 1,000만 원을 준다. 뭐 어떤 현장은 2,000만 원도 준다. 지금도 와요. 지금도 계속 와요. 저라고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사실상. 피해자들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미비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는 거죠. 뉴스토리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